종이부터 자동차, 빌딩까지 접착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세상 곳곳을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하이테크 접착 기술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미래에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에서 접착제의 용도를 어떻게 잘 발견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에너지나 의료 시장과 같이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시장에서 새로운 접착제의 등장이 예고되는 이유죠. 과학자들은 가급적 자연과 가까운 강도와 물성을 가진 자연 친화적 접착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자연물을 이용한 생체 접착. 국내 연구진은 홍합의 가느다란 실 형태의 수십 개의 족사에서 접착 단백질을 추출, 생체 접착제 개발에 성공했죠. 미국의 연구진 역시 기존의 수술용 실을 대체할 홍합을 활용한 접착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수술 시 감염 위험을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연구진이 달개 피부 조직에 이 물질을 묻힌 뒤 또 다른 피부 조직을 붙였더니 서로 튼튼히 접합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는 간과 같이 꿰맬 수 없는 장기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과 뼈를 붙이는 데까지 활용될 예정입니다. 싱싱한 수산물인 멍게는 소금과 조류로 둘러싸인 바닷속에서도 접착 물질을 이용해 순식간에 상처가 낫는다는 특징이 있죠. 국내 연구진은 여기에 주목. 멍게 혈액에 있는 갈산을 이용해 5분 만에 코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인리 치료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입속의 구강 환경과 해수의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멍게와 실인리를 연결한 것이죠. 그 밖에도 흙 속에 존재하는 실리카를 활용한 접착제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카 입자에 머리카락의 약 5만 분의 1 수준인 미세한 구멍을 무수히 만들었는데요. 구멍이 많아지면서 피부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 상처를 빠르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2도 이상의 온도에서 수축해 접착력이 생기는 문어 빨판 모양의 스마트 의료용 접착제 등 새로운 접착제의 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한계가 없는 접착제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요? 유레카! 그런데 카스텔라의 제조법에는 일반적인 빵에 들어가는 효모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카스텔라는 어떻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일까? 빵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빵은 밀가루에서 형성된 글루텐이 효모나 이스트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싸면서 팽창한다. 하지만 카스텔라는 효모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계란 흰자가 공기를 머금어 빵을 부풀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 숙성 과정 또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한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빵이었다. 구한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의 조리법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카스텔라만큼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빵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폭신한 카스텔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설고라고 불렸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달콤하게 녹는 그 맛에 반해 지어진 이름이다. 손탁 호텔에서 만들어진 카스텔라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양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양의 빵과자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유레카! 물의 밀도보다 낮은 수박, 단호박, 사과 등은 물에 뜨는데요. 첨가물이 뜰 때 밀도만 상관 있느냐? 아니죠. 같은 종류의 첨가물이라도 부피의 변화에 따라 물에 뜨고 안 뜨고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안 깐 귤, 이건 깐 귤. 두 개의 귤을 수조 속에 넣으니 껍질이 있는 쪽은 떠 있고 껍질을 깐 쪽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단지 껍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껍질의 차이! 참 트루! 진짜로! 이 얇은 껍질에 의한 부피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건데요. 귤만 그럴까 싶어 바나나도 껍질을 벗기고 목놈의 침이 자꾸 껍질을 벗기고 수조에 넣자 껍질을 벗긴 바나나 역시 가라앉았습니다. 바나나와 귤의 껍질이 차지하는 무게는 작지만 제거한 껍질만큼의 부피 변화로 생긴 서프라이즈! 유레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네. 2도 올라가면 인류는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실일까요? 지구를 한번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구라는 것이 6,000km가 넘는 큰 공인데 그렇죠. 네. 그 모든 지역에 평균적으로 2도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돼 있다고 아,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 기온이 2도가 올라가게 되면 먼저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네. 해수면 고도가 이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동물이나 식물이 적응을 못하고 이제 멸종 위기에 직면돼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2도가 올라갈 때는 20%에서 30% 정도의 그 생물의 그 다양성이 이제 위협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굉장히 큰 비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네. 정도면. 또 질병을 옮기는 여러 그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지역들이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어지면은 좀 더 그 고위도로 옮겨지고요. 그럼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그 질병이나 전염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들어보니까 뭐 식물, 동물, 사람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진짜로 지구가 2도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중요한 질문인데. 네. 네네. 우리가 IPCC라고 하죠.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가 네. 굉장히 좀 확실하다라는 결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미 그 지난 관측을 보시면 19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0.85도씨가 이미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구 기온이 과거에 그 빙하기나 간빙기를 바꿔가면서 일어나는 네네네. 것이 10만 년 주기가 있습니다. 네. 과거 10만 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장 더운 그 시대에 좀 살고 있고요. 이 인류 문명이 발생한 뭐 3,000년, 4,000년을 돌이켜 보건대 지금의 지구 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라서 이런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겪어보지 않았던 네. 그런 아주 높은 온난한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2도 정도가 오르면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2도가. 그 외국 전문가 연구 결과인데요. 네. 2100년까지 2도 이상 올라갈 확률이 95%라고 2100년. 얘기하고 2100년. 있습니다. 네. 유레카! 규표란 해가 하루 중 가장 높게 위치하는 남중 고도에 있을 때 막대기의 그림자를 측정해 1년의 길이를 설정하고 24절기를 알기 위해 사용하던 장치인데요.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원리가 해시계와 같아 절기 전용 해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표는 24절기를 잴 수 있고 또 따라서 다른 해시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표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세종시기 약 20년 동안 세종 한양에 맞는 역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규표를 만들어야만 그 역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표를 만들었고 실제로 좋은 역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기기 중 하나인 규표는 한반도에선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조선의 천문학을 완성시킨 세종대왕이 40자 규표와 8자 규표를 설치해 절기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규표는 하루 중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의 그 태양의 그림자를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높이 뜨는 하지에는 그림자 길이가 짧고 태양이 낮게 뜨는 동지에는 그림자 길이가 길게 나옵니다. 이것을 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표는 24절기의 날짜들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규표를 이용해 절기를 측정하려면 먼저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남중할 때 수직 기둥인 표에 내리쬐는 빛은 가로석인 규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정오에 규표로 측정한 그림자의 길이는 하지 때 가장 짧고 동지 때 가장 길게 나타나는데요. 동지를 기준으로 다음해 동지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삼았던 것이죠. 표 끝부분을 살펴보면 두 마리의 용이 수평 막대기인 횡량을 받치고 있는데요. 횡량에는 물홈이 파여 있어 물을 부어 수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석을 깎아서 규를 만들고 규의 면에는 장, 척, 촌, 분의 농금을 새겼다. 영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동지와 하지의 길고 짧음을 추산하였다. 유레카! 당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기술과 많이 달랐는데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유를 끓여야만 했다. 이렇게 가열된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차갑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모나카가 만들어지던 당시 오늘날과 같은 제조기계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냉장고도 전기도 충분치 않았던 시절, 과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까?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얼음이 필요하다. 우유를 얼음이 든 통 안에 넣게 되면 온도를 매우 낮게 내릴 수는 있지만 얼음이 아무리 차갑다 하더라도 우유와 간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우유의 온도를 빙점 이하로 내리기는 어렵다. 때문에 과거에는 간수, 즉 염분이 함유된 물을 사용했는데 소금이나 염분에 의해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고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주변의 열을 빼앗는다. 소금의 비율이 적절할 경우 온도는 영하 21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냉장고가 없던 그 시대에도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유레카!
라면 맛있게 먹으려면 스프부터 넣어야 할까요? 면부터 먼저 넣어야 할까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라면 인생. 순간의 선택이 맛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리 도구라든지 그 조리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 면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도 탄력성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프부터 넣고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물이 담긴 냄비에 먼저 스프를 넣고 라면을 끓여볼 텐데요. 조리가 완성된 라면의 면발을 꺼내 탄력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스프부터 넣고 끓인 라면의 면발 탄력성은? 탄력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0.293이라는 수치를 얻었는데요. 풀을 먼저 넣고 면을 끓였을 때는 탄력성이 0.293으로 일반적인 그 면 끓였을 때 0.250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좀 나왔습니다. 탄력성이 높게 나온 이유는 그 스프가 먼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면의 그 끓는 점이 높아져서 면 자체가 좀 더 탄력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면을 끓이는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면발을 먼저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완성된 면발을 꺼내 탄력성을 측정해봤는데요. 수치 결과는 0.28. 스프부터 먼저 넣고 끓였을 때보다 탄력성이 조금 떨어졌죠. 탄력성은 0.280 정도가 나와서요. 기존의 그 스프를 먼저 넣고 끓였을 때보다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면을 먼저 넣었을 때는 스프를 먼저 넣을 때보다 그 라면 끓는 그 물의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면의 탄력이 좀 더 떨어지는 걸로. 면부터 넣고 끓여 부드러운 면발의 라면. 스프부터 넣고 끓여 면발이 쫄깃한 라면. 과연 사람 입맛 사로잡는 라면은? 스프 먼저 넣은 게 조금 더 탄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에 씹었을 때 좀 쫀득쫀득한 이런 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으면은 쫄깃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을 먼저 넣고 끓였더니 진짜 부드러운 맛은 더 강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선호하는 라면 맛이 다른 이유, 바로 내 입맛에 맞는 라면이 맛있는 라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라면 봉지 뒤쪽에 적힌 조리 설명서를 살펴보면 면과 스프 동시에 넣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라면에 권장하는 조리법은 면과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를 한꺼번에 넣고 조리 시간인 그 3분 30초에 맞추어 끓이는 것이 권장 조리법입니다. 소비자들마다 각각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기호를 살려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라면 맛에 대한 비밀 대공개! 쫄깃한 면발과 부드러운 면발을 만드는 법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입맛에 맞게 맛있게 끓여 드세요. 유레카! 한옥에서 목재의 수종은 중요하다. 특히 목재는 집의 중심이 되며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붕을 떠받치는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보가 있는데 기둥과 보에 쓰이는 목재는 특히 강도가 높고 균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붕의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지붕의 하중이 전달되는 게 이 기둥을 또 바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를 통해서 기둥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에 많은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옥의 목재로 좋은 나무는 갈라짐과 틀어짐, 수축 등의 변형이 적고 물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건조가 손쉽고 빠른 것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러한 조건을 살펴볼 때 삼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적합하다. 소나무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전부 다 가구식이라서 가구를 짜게 됩니다. 그러려면 장부에 의해서 맞춤과 이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결구된 부분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홍만선은 산림 경제에서 집 짓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소나무를 으뜸으로 꼽으면서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건축물의 뼈대에는 소나무가 쓰였던 내용을 볼 수 있다. 유레카! 조리하는 것뿐 아니라 먹는데도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입안에서 전달되는 미각이 다르다는데 그 비밀은 우리의 혀에 있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혀가 느끼는 맛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입안에서 감도는 달콤한 맛, 그리고 짠맛과 쓴맛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8도 정도일 때 가장 잘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단맛은 온도가 내려가면 점차 둔해지고 짠맛과 쓴맛은 오히려 맛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화끈화끈 매운맛은 60도일 때 신맛은 온도의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맞던 국도 식으면 더 짜게 느껴지고 매운 것은 뜨겁게 먹으면 더 맵게 느껴지고 뜨거운 커피보다 찬 커피에서의 단맛이 덜 느껴지는 것이죠. 미각은 다른 감각과 비교해서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또한 연령, 성별, 시간대 등의 조건으로 인해서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온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간이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도 식었을 때 먹어보면 짜게 느껴진다든지 또한 단맛을 맛본 후에 신 것을 먹으면 신맛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든가 설탕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한층 더 달게 느껴지는 이런 대비성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온도에 조리하고 먹는지에 따라 맛의 차이는 큽니다. 재료와 조리 방법의 적정한 온도를 알고 이젠 더 맛있게 드세요. 유레카! 그렇다면 풍성하고 신선한 거품이 매력적이라는 수제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맥주에는 물, 메가, 홉, 효모가 들어갑니다. 모두 자연에서 나는 재료죠. 우선 메가를 껍질채 거칠게 갈아줍니다. 메가는 맥주 특유의 달콤한 맛을 결정하고 맥주의 색깔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곱게 갈린 메가는 물에 끓여 메가즙을 만들고 메가 속 단백질이 잘 우러나오도록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이게 투명해지거나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분 뒤에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10분 재세요, 10분. 알고 있어요. 메가 속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거품의 양이 많고 오래 유지됩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거품을 유지하게 위한 방법은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숙성했을 기간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 너무 과숙성이 되거나 숙성이 좀 덜 되면은 거품이 생성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메가즙에 홉을 넣고
1시간 정도 발효시킵니다. 들어가서 맑아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과를 하면 맑은 맥주 원액이 만들어지죠. 맥주의 거품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탄산음료처럼 금세 꺼지지 않습니다. 간 만든 원액의 냄새는 엿기름과 비슷하죠. 당을 뽑아낸 거죠. 일반 맥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녹아난 거죠. 거품이 일단 이게 넣었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된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효모가 만들어내느냐의 그런 탄산가스와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품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다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수제 맥주 쪽에 어떤 그런 맥주의 거품이 좀 더 조밀하다고 할까 그런 거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맥주 자체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잔에 따라두고 음미하면서 먹는 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품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또 그 덕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간 만든 맥주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죠. (30분) 정도 식힌 맥주. 이제 낙차를 이용해 맥주 속에 공기를 집어넣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일명 에어레이션 과정. 숙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와인처럼 재료나 비율에 따라 수천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맥주. 이제 숙성실에서 2, 3주가량 보관하면 황금빛 수제 맥주가 탄생합니다. 맥주를 잔에 따르면 효모가 발효하며 녹아있던 탄산 기체가 거품으로 살아나죠.